경기 침체 우려 속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아 하락 출발한 국내 증시는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1원 오른 1256.9원에 마감했습니다. 쌍방울그룹이 쌍용차 공개 입찰 인수 의향서 제출을 마쳤다는 소식에 그룹주들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로봇 기업을 방문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기는 테슬라 카메라 모듈 공급 보도에 대해 협의 중인 단계로 세부 사항을 밝힐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경기 둔화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52주 신저가 부근까지 하락했습니다. 롯데칠성이 지분 5.1%를 보유한 호텔 롯데가 블록딜을 추진했다는 소식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주가가 대주주 알리페이의 블록딜 여파에 연일 하락하며 공모가 9만 원 아래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내일을 여는 오늘장 마무리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오늘장 힐링 마무리하면서 내일을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은 고유가와 경기 침체 우려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유가가 123달러를 돌파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며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 시장 마감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세계은행과 OECD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가운데 우리 시장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맞이하면서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점차 낙폭을 회복하기는 했는데요. 부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움직임 한번 보시죠. 장 초반 하락으로 출발한 시장, 10일에 미국의 5월 CPI도 앞두고 있고 또 유가 상승은 지속이 되면서 부담을 주고 있는데 장중 중국의 5월 수출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 마지막에 또 상하이가 코로나 발생으로 재봉쇄에 들어간다는 속보를 전하면서 하락폭을 다소 확대를 하다가 또 한 번 힘을 내면서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시작 대비해서는 선방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수급 한번 살펴보시죠. 개인은 오늘도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3거래일째 매수 기조고요. 기관도 매수에 앞장섰는데 특히 5,300억 원 가운데 금융투자가 6천억 원 정도의 적극적인 매수를 보였습니다. 자, 그럼 업종별 움직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하락하는 업종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은행과 운수장비 업종이 빨간불을 켜냈고요. 그리고 운수창고와 섬유의복이 하락했습니다. 섬유의복이 특히 2.53% 강하게 하락을 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오늘 은행 업종 중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준 카카오뱅크 한번 보겠습니다. 전일 카카오페이와 함께 하락세를 걸었던 카카오뱅크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1.6% 상승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의료정밀 업종도 시장 대비해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덴티움 한번 보시죠. 덴티움이 특히 양호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2% 올랐는데요. 연기금이 1.9만 주를 추가로 취득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보유 비율이 기존의 5.06%에서 5.24%로 늘었습니다.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럼 마켓맵으로 코스피 시장 종목들의 온도 차이를 한번 보시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빨갛게 보이는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상승한 종목들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시가총액의 대형주들은 좀 엇갈린 흐름이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0.25% 하락을 했는데 크지 않은 것 같지만 계속해서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보다는 SK하이닉스가 강한 모습을 보였고 LG화학도 꾸준하게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는 오늘 0.33%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일의 장 마감 후에 테슬라 5조 공급 보도가 나왔었는데 오늘 또 거래를 마감한 후에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협의 중인 단계고 거래 규모 금액 등을 밝힐 수 없다.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종목 한번 보시죠. 연기금의 매수가 종목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SK이노베이션, 현대모비스 그리고 OCI가 연기금의 순매수 상위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현대모비스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에 대비해서는 시장에서 그간 관심을 좀 받지 못했는데요. 현대모비스가 오늘 3%의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선물 시장 한번 살펴보시죠. 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선물 지수 움직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선물 지수 보면은 0.12% 오르면서 코스피 200 지수 좀 선방을 했고 선물 유월물 같은 경우는 1.15포인트 내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선물 시장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선물의 매매 동향을 보면 모두 다 매도를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2천억 원 넘게 대량으로 좀 매도를 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삼성전자 관련한 전문가의 의견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잔고 비율이 올해 초에 0.03%에 불과했는데 이달 2일에 0.11%까지 넓혀지면서 3배 넘게 좀 늘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이익률 하락은 경기 침체 시기를 제외하면 보통 5개 분기에 걸쳐서 나타난다. 주가 바닥은 주로 4번째와 5번째 분기 사이에 나타나는데 이를 현재 상황에 대입했을 때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3, 4분기에 하락을 마무리할 것이다 라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오늘 기관의 대량 매도가 나왔는데요. 이제는 상반기가 좀 마무리되는 만큼 삼성전자 주가도 힘을 내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코스피 시장 마감은 여기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지수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0.25% 상승한 877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약밥으로 시작해 등락이 심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2시 부근에 상승 반전에 성공하더니 장 막판 힘을 끌어올리면서 고점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수급도 지수만큼이나 변동폭이 컸는데요. 일단 어제 물량을 조금 담았던 외국인은 오늘 다시 대량으로 물량을 팔아치웠습니다. 보시면 1,200억 넘게 순매도를 보였고요. 기관은 내내 팔다가 장 막판 물량을 담으면서 순매수 포지션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인은 오늘 시장에서 900억 넘게 물량을 담으면서 지수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그럼 업종별 등락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타 서비스가 2%대 상승으로 가장 눈에 띄는 상승률을 보였고요. 그리고 HLB가 그동안의 조정을 멈추고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운송장비 부품 업종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사료주들의 하락 속에 음식료 담배 업종은 오늘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기타 서비스 업종에서 종목들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바이오 연례 행사인 2022 바이오 USA에 참석하는 업체들의 주가가 오늘 상당히 강했습니다. 먼저 올릭스인데요. 비대용터 치료제와 탈모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해서 글로벌 빅파마들과 공동 연구 등을 논의한다는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하더니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18% 넘게 급등한 26,000원 선의 거래를 마감 지었고요. 셀리버리도 같은 맥락에서 급등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글로벌 파트너와 TSDT 플랫폼 기술의 라이센싱 아웃 협상에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12% 넘게 급등하면서 기타 서비스 업종 지수를 함께 견인했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코스닥 마켓맵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빨간불을 켠 종목 바로 에코프로비엠과 LNF 2차 전지 관련주들인데요. 그동안 좀 조정이 꽤 세게 나왔었는데 오늘 의미 있는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3.5% 그리고 LNF가 1.5%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업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 마감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이어서 오락문화 업종 보면 어제는 JYP가 강했다면 오늘은 SM이 제일 강했습니다. 에스파의 미니 2집의 선 주문량이 100만 장을 돌파했다며 밀리언셀러를 예고했는데요. 어제 긍정적 리포트도 부각되면서 오늘 3%대 강한 흐름을 지켜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다시 오름세를 보였고 1260원대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 후반 상승폭은 조금 둔화가 됐는데요. 3.1원 오른 1256.9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NH선물 김승현 연구원은 OECD의 인플레이션 전망치 상향 조정과 국제유가 급등이 국채금리 상승 재료임을 감안할 때 하루 만에 소멸될 재료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역내외 롱플레이, 즉 달러 매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 코스닥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시장의 핫 이슈를 심층 분석해서 날카로운 투자 인사이트를 제시해주는 투데이 핫 이슈. 오늘은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차장, 최성환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 지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키워드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투데이 핫 이슈 첫 번째 키워드는 유가입니다. 유가가 123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향후 긴축 행보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종합상사주입니다. 인플레 속 비상하는 종합상사주의 실적 성장세 그리고 주가 흐름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를 좀 살펴보기 전에 시장의 흐름을 한번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내마녀의 날을 맞이해서 수급적으로도 또 시장의 지수적으로도 좀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 만기일의 수급 변화 어떻게 보시는지 또 그리고 향후 전략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번 지난 5월 정도에 4조 넘게 매도 포지션이 있었어요. 외국인 그 매도 포지션이 있었는데 최근 한 일주일을 남기고 거의 한 6천억 가까이를 미리 좀 정리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 3조 중반 정도의 매도 압력이 좀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그만큼 환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매도 압력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는 이제 보합권에서 맞출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향후에도 이제 통상적인 매도 포지션 정도는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역시 이제 파생 포지션을 구축을 해서 이제 한 방을 먹으려고 하는 외국인들의 수급은 향후에도 이렇게 크게 있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서 파생이 좀 흔드는 이제 그런 시장은 그럴 가능성은 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이거죠. 반등이 나와야 될 때 반등이 못 나오는 것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이제 심리를 자극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저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냉철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주식이 많이 빠진 것 같긴 한데 이거 왜 반등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주가는 싸다고들 좀 한다는 것, 그러니까 싸다고들은 많이들 이렇게 저희들도 좀 얘기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냉정한 시각으로 봤을 때는 외부적인 어떤 요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소간 현재 주가 수준에서 하향 평준화되는 그런 기간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전략적으로 좀 본다 그러면 저는 6월 달에는 가능한 한 많은 현금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또 그런 마인드로 가시는 게 저는 향후에 3분기 마지막쯤에 가서 좀 지표가 좀 개선되는 이제 그때 한번 힘을 좀 써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다소간 하향 평준화된 시장에서 좀 보수적으로 가능한 한 현금을 들고 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가는 그런 마인드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향후에 한 번에 어떤 지금 시장의 수를 쓸 때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전략을 좀 덧붙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물 시장을 봤을 때 이제 3대 주체는 모두 매도에 나서기는 했지만 어쨌든 지금 외국인이 2천억 원 정도 좀 제한적인 매도 포지션을 좀 보였고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 마지막에 우리가 경기가 좀 회복이 될 때 베팅을 해야 하는 그 순간을 위해서 현금을 조금 비축해 두는 것을 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러면 이슈로 돌아가서 이제 유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123달러를 돌파를 했고 또 스태그플레이션이 고조가 되고 있고 우리가 그야말로 좀 사면 초과의 그 느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지점장님께 좀 들어볼까요? 네, 스태그플레이션, 리세션 이게 두 가지 요인이 더 추가되면서 올해 연초부터 증폭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시장에서 설마 했는데 전쟁이 나면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했고 두 번째는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봉쇄 정책에 따른 다시 한번 또 2차 충격. 근데 이 부분들이 더 악화될 것인가에 대해 보면 중국은 좀 완화되는 분위기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여기서 더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지나가는 시기고 또 하나 세 번째로 이제 좀 긍정적인 포인트는 미국이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여기서 굳이 지금 증시가 이렇게 미국 증시 우리나라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은 상황이 여기서 빠른 긴축을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 더 악화시킬까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고요. 시장에는 이런 이야기 때문에 매우 부정적인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빠지면 이렇게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빠질까에 대한 고민인데
지금 변동성이 크거든요, 시장이. 사실은 하방으로 방향을 잡혔다기보다는 위아래로 지금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을 뿐이지, 지난번에 국내 지수로는 2,500선, 그리고 미국 S&P 500 기준으로 본다면 3,800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거기서 한 번 더 터치한다고 해서 공포를 가진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시점에는 포지션이 없을 때, 그러니까 주식에 내가 없을 때 올라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2분기, 3분기 초까지는 이런 다양한 매크로 불확실성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추가 하락에 대한 공포보다는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가는 시장의 뷰로 좀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고조가 되면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미 연준이 이제 빅스텝의 속도 조절 가능성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좀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요즘 희망 고문이 좀 많이 나오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저도 자료를 찾아보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진 않다라고 봅니다. 이런 그러니까 약간 희망적인 얘기가 나오는 건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연준의 과거의 스탠스를 봤을 때는 적어도 6개월 아니면 1년 정도 자신들의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관찰한 후에 사후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올해 들어서 시작하고 있는 이런 테이퍼링, 긴축 이런 것을 지금 좀 인플레이션이 심하다고 해서 바로 꺾어버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를 꺾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더 안 좋은 상황이 나와야지만 그게 트리거가 돼서 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절대 주가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지만 이 순간 이 시점에서도 매수가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정책적인 부분의 연장선이 아직도 훨씬 더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좀 가만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다소간에 좀 염려를 좀 하는 것 같고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 싸게 많이 만들면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에너지도 그렇고 식량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컨트롤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연준 쪽에서는 이제 긴축을 늦춰야 된다 이런 당위성을 어느 정도 높여야지만 정책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 실시하고 있는 정책을 몇 가지 요인 때문에 바로 꺾어야 된다 이럴 가능성은 지금까지의 연준의 움직임이나 그리고 어떤 정책의 탄력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매우 희박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고 좀 무거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올 2분기 말 3분기 초가 아까 우리 지점장님께서도 좀 정점을 지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약간 이끼 낀 돌 같은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쌓인 얼음판 같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주가는 더 하락하지 않은 상황이 오더라도 쉽게 반등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금을 좀 쥐고 가능한 한 이 2분기 말 3분기 초를 좀 지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좀 주가가 반등 후에 조금 늦게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으니 지금은 가능한 한 좀 현금 포지션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마인드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략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빅스텝 속도 조절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고 그리고 이 정책 기조가 바뀐다고 하면 그럴 때는 또 경제 지표가 더 악화돼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역시 또 주가에는 또 악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인데 그럼 이런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좀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전략을 세워나가야 한다라고 보시나요? 당분간은 변동성이 확대되는 계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그 방향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변동성을 이제는 정말 변동성을 하락시키기 위한 조건이 한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간다라는 그 신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가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안정화 추세. 두 번째는 그 미국 연준이 올해 좀 약간은 말실수 같은 비슷하게 해서 시장에 0.75 얘기도 나오고 좀 약간 혼란을 줬었는데 시장하고의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와의 소통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기대치와 함께 그런 말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된다면 이런 매크로 상황에서 지금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시장과 이야기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환율에 대한 부분이 다시 또 원화가 다시 또 올라가는 추세인데요. 지금 보면 뭐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은 뭐 엔저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별로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결국에는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변동성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변동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잘못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있기에 미끄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하시고 단지 이제 지금은 시장을 보실 때 약간은 좀 중립적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너무 비관적보다는 또 너무 낙관적은 또 안 좋을 것 같고요. 중립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제 좀 변동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줄이는 조건으로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 신호가 이제 좀 가시화되는 것, 그리고 이제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는 연준의 명확적인 그 정책 기조, 그리고 또 환율이 좀 안정화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좀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자라고 말씀 주셨는데,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 상사주입니다. 성장성이 뚜렷한 한 가지 사업에 집중하는 기업들 가운데서 좀 종합 상사주가 그동안은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좀 존재였는데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종합 상사가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X 인터내셔널을 보면은 올해 저점 대비해서 상승률이 70%를 넘어가는데 탄탄한 실적이 좀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고유가로 인플레가 꺾일 줄 모르는 분위기에 또 하반기 종합 상사의 실적 성장세는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연동이 될지 궁금한데 차장님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래서 뭐 어려운 시장에 몇 안 되게 좀 안심하고 그래도 좀 투자를 하거나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뭐 하반기에도 뭐 만족할 만한 높은 수익률을 올려주긴 어렵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시장 수익률보다는 좋을 수 있겠다. 여기 이런 좀 결론을 먼저 드리고 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좀 주식을 오래 하셨던 분들, 특히나 이제 뭐 저같이 뭐 이렇게 브로커 이 업계에 발을 담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 종합상사가 이제 강세를 보이는 구간들이 이제 명확해요. 그러니까 그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보통 달러가 강할 때 좀 강세 구간이 가거든요. 달러가 강하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수입 물가가 높다는 그런 얘기가 또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런 자원을 컨트롤하는 종합 상사들한테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자체가 좀 호기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겠고. 종합 상사의 또 이 사업 모델을 보시면 물론 이제 제조업의 지분 투자 정도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어떤 걸 만들어내진 않잖아요. 비싸면 비싼 대로 사와서 더 비싸게 파는 이제 말 그대로 상사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가 뒷받침되는 그런 자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호재를 맞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모든 인플레이션의 그 어머니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올 연말까지는 뭐 에너지인 것 같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핵심은 에너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소비재, 뭐 또 경기 민감재 이런 것들랑 달리 적어도 최소한의 이제 인간들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에너지가 좀 필수적인데 말 그대로 수요의 어떤 탄력성이 크지는 않잖아요. 에너지는 무조건 소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따른 자원들을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상사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그만큼 적고 말 그대로 이제 좀 그 마진 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매출 규모를 늘릴 수 있는 건 확실한 그런 변수가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실적적인 성장에 있어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섹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달러 강세 이렇게 실적이 그렇죠. 좀 커지면서 지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맞습니다. 있네요. 네. 뭐 또 유가뿐만 아니라 뭐 다른 자원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자원들을 국내에 공급하는 그런 상사들의 입장에서는 더없이 좋은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좀 요약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에너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엑손모빌 같은 경우도 8년 만에 지금 최고의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주요 상사주로 봤을 때는 LX 인터내셔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을 우리가 좀 꼽는데 상사주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그리고 현 시점에서 가장 매력 있는 종목은 뭐라고 보시는지 한번 고견 듣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아니죠. 글로벌에서 뭐 현인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 일본의 상사를 투자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저평가, 두 번째는 이제 희소한 그 비즈니스 모델 때문인데요. 제가 뭐 그 손자병법이라는 혹시 드라마 보신 적 없으시죠?
잘 모르시죠? 드라마요? 드라마가 네, 책만 옛날 읽었어요. 드라마인데 네. 제가 이제 그때 어렸을 적에 봤었는데 그 손자병법에 나오는 그 회사 직원들이 일상을 보여주는 드라마인데 굉장히 그 당시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자병법 그때가 이제 그 드라마 자체가 이제 상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수입도 하고 이제 구매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공급망 자체가 재편되고 있고 또 원자재 가격이 워낙 올라가고 있고 또 사업을 다각화하는데 뭐 간단한 예로 뭐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뭐 풍력, 태양광 뭐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전략적 투자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그러니까 그냥 회사가 아니라 이제 잘 가만히 뜯어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처럼 투자도 신사업에 투자도 하고 예를 들면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LX 인터 이 두 개 회사 같은 경우는 M&A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생 같은 드라마를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차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매력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지점장님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다른 상사들도 있는데 상사들이 조금씩 뉘앙스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전을 보유를 했죠. 그리고 이제 포스코 자원 어떤 물류에 있어서 좀 중간에 위치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캡티브 마켓도 상당히 좀 출중한 위치에 있고 또 2차 전지 관련된 유통도 하고 있고 관계사로 또 전기차 모터 코일까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는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이제 그런 사업 모델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펀더멘탈적으로 보더라도 시가총액 3조에 비해서는 지금 뭐 자본 총계가 뭐 3조 5천억 되고 ROE도 좋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PER도 과거 한 11배 수준보다 훨씬 못 미치는 한 7배 수준이라면 저는 뭐 연말까지 인플레이션을 잘 타고 넘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상사 회사가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뭐 종합 상사 회사이긴 하지만 천연가스, 2차 전지, 뭐 전기차용 모터 코일까지 굉장히 좀 요즘의 트렌드에 잘 맞는 사업들을 그렇죠. 좀 하고 있네요. 네, 투데이 핫이슈 인플레와 긴축 속도 그리고 인플레 속에 부각되는 종합 상사주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이슈콕 종목톡에서 주도주와 향후 유망주 점검하고 포트폴리오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걱정보다는 잘 지나가졌습니다. 코스피 2,600선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약보합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오후에 밀어 올리면서 빨간불 켜내며 마감했습니다. 기관의 힘이 큰 역할을 해준 가운데 오늘 ETF 시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한 상승을 보인 건 코덱스 자동차와 타이거 원유 선물 이넨스드 환해지고요. 약한 흐름을 보였던 건 타이거 미국 S&P 500 선물 환해지와 타이거 차이나 항생 25입니다. 먼저 이 상승을 보인 쪽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현대차와 기아가 자율주행 4단계 기술을 적용한 아이오닉 5로 로보라이드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 수급은 나쁘지 않지만 최근 주가는 횡보하고 있는 가운데 코덱스 자동차 내 비중 20%를 차지하는 현대모비스가 오늘 3% 올랐고요. 한온시스템이나 명신산업 같은 자동차 부품주들이 받쳐주면서 이 상품은 1.6% 오르며 닷새 만에 상승했습니다. 또 최근 원유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커지면서 이 간밤 WTI 122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에너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면서 이 관련 ETF의 가격 전망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래 타이거 원유 선물 이넨스드 환해지 상품이 4거래일째 두드러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중 완만한 우상향 곡선 그려가는 가운데 연초 대비 40%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어서 부진했던 상품들도 살펴보시죠. 해외 관련 상품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타이거 미국 S&P 500 선물 환해지가 1%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 미국의 긴축 정책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 현재 S&P 500 선물이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이를 추종하는 상품도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마지막은 타이거 항생 25인데요. 오늘 사흘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상하이 일부 지역에 재봉쇄가 실시됐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특히 민항구는 집에서 이틀간 머물라는 정부의 명령이 있었는데요. 이에 상해 종합과 홍콩 항생 모두 파란불 켜내고 있고, 이에 홍콩 거래소에 상장된 H주, 레드칩, 홍콩 상장 중국 봉토기업 등 25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차이나 항생 25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장 마감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아시아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아시아 주요 증시는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일본만이 소폭 상승하며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장 초반에는 차익 실현 매물의 하락세가 짙었지만 엔화 약세와 달러와 강세에 힘입어 수출 관련주 일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전환했습니다. 중화권 증시 보겠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약보합으로 출발했지만 막판 코로나 발생으로 재봉쇄에 들어간다는 속보가 전해지며 1%까지 낙폭을 키우다 다시 힘을 내며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도 현재 0.8% 넘게 하락하며 거래가 되고 있고요. 대만 가권지수 역시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경제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9시 30분에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현재 시간의 선물도 보겠습니다. S&P 선물은 0.1% 하락세, 그리고 나스닥 선물 역시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경 글로벌 마켓이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을 이끄는 하나의 주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죠. 먼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8일까지 5거래일 사이 개인은 어떤 종목을 사고 또 팔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보시면요, 삼성전자 1위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연저점인 64,5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낙폭을 줄이면서 65,2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렇듯 개인은 이 파란불 켜내는 날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또 다음 카카오페이 체크해 보시면요, 어제 2대 주주인 알리페이가 지분 500만 주를 블록딜했다 공시하면서 15% 급락하며 공모가인 9만 원도 깨졌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저가 매력이 있다고 보면서 강하게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팔고 있는 종목 보시면요, SK이노베이션은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상승을 이끄는 가운데 개인은 연일 매도하면서 2,322억 원어치 매도했습니다. 또 최근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2달러도 넘어선 가운데 S-오일은 50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12만 원 선을 돌파했는데요. 하지만 개인은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사고 있는지도 살펴보시죠. 어제와 전반의 분위기는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는 밝으나 현재는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을 포트폴리오 속에 담고 있고요. 5위 위메이드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이 게임주들의 시간이 다시 오나 싶었는데 또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하반기에 쏟아질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5위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개인 매도상에 보면요, 게임, 바이오, 2차전지, 엔터까지 코스닥을 이끄는 메인 업종들이 골고루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JYP 엔터는 트와이스와 스트레이키즈가 이끌면서 2분기 호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이끌면서 6% 올랐는데요. 그렇지만 오를 때 이 개인은 정리하면서 순매도 5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 순매수 매도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네, 개인들이 매매하는 주요 종목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이슈콕 종목톡에서는 개인 주도주, 종목 향후 전략 세워보고 유망주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최성환 지점장 그리고 정경민 차장과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이제 지난 7일에 남궁훈 대표가 관심 전략을 조금 발표를 했는데 향후 성장 전략에 대해서 카카오 유니버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전혀 좀 반응을 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고요. 지난주에 반등을 하면서 사실 투자자분들은 이제 좀 가나라는 기대감도 있었을 텐데 아직 접근하기에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라고 봐야 할지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 지점장님께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카카오의 그 주요 사업부별 보게 되면 광고, 커머스, 그리고 컨텐츠, 금융 등 이런 사업부 부분들이 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이제 컨텐츠 부분이거든요. 이쪽에 대한 고성장에 대한 기대 높다고 지금 시장에선 보고 있지만 이제 무엇보다도 이 PER, 멀티플이 올해 예상 지금 실적 대비한다면 57배 정도 지금 주가 수준인데요. 글로벌 인터넷 업종의 평균 PER이 32배 정도 되니까 고평가죠. 좀 상대적으로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생각보다는 좀 약간 더딘 것 같은데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업종 내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이런 할증되는 그런 멀티플을 좀 정당화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카카오페이인데요. 알리페이 블록딜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만에 시총 2조 원 정도가 날아갔는데 투자자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수준을 좀 바닥권으로 잡아볼 수 있을지 향후 반전 트리거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일단 알리페이가 왜 손절 비슷한 매도를 했는지는 좀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지금 전저점 부근은 맞습니다. 여기를 훼손하면 현실적으로 좀 답은 없는데 다행히 오늘 투신권에서 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일단 빨리 팔아야 될 사람들은 좀 매도를 하고 다시 살 사람들은 샀던 그런 손바뀜이 좀 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한 8만 원 중반선 8만 5천 원 전저점 부근에서는 일단 한번 지지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구조적으로 어떤 반등의 트리거를 찾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만들어주지 못했었던 분기 실적이 좀 플러스 전환하는 그런 시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3분기, 4분기 정도의 좀 반등 추세의 어떤 전환 정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전저점 부근에서 좀 손바뀜이 좀 나고 있는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실 만하다 이렇게 좀 요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그룹주가 다시 늪에 빠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진단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뱅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카카오그룹주에 비해서는 오늘 좀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접근을 해봐도 좋을까요? 카카오뱅크는 사실 이제 상장 당시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죠. 국내 최초의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는 점, 그러니까 포인트가 세 가지였죠. 비대면 무점포라는 점, 두 번째는 그러한 인터넷이라는 프리미엄, 또 세 번째는 플랫폼, 금융 플랫폼이라는 그러니까 무한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모가 대비해서 한 2.6배, 그러니까 3배 가까이 주가가 올랐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너무 과도하게 준 게 아니냐 하면서 조정을 받았던 것 같고요. 지금 여전히 근데 이제 그런 대출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전히 기존 은행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그런 금리라든지 수신 정책에 따른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또 플랫폼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최근에 증권사들 추정 순이익을 보니까요. 올해 3천억, 내년에는 5,750억. 그러니까 실적이 올해도 좋지만 내년에는 더 늘어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생각하신다면 은행주 안에서는 탑픽 정도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플랫폼에 대한 부분은 시장의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그룹주 중에는 그나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카카오 그룹주 다각도로 좀 점검을 해봤는데요.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LG화학입니다. 지난 7일 2차 전지 관련주가 동반 급락하면서 LG화학도 급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이후 글로벌 화학기업의 면모가 부각되면서 반등세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이 향후 LG화학의 전략 포인트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저는 뭐 천천히 뭐 매수 접근을 하신다면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최근에 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요약드릴 수 있겠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너무 2차 전지 관련돼서 LG화학을 그동안 우리가 이제 시각을 좀 뺏기긴 했었는데 뭐 살펴보시면 분기에 5, 6조의 매출이 나오는 정말 세계적인 화학 그룹이죠. 근데 본업적인 면에서 지금 스프레드가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괄목할 만한 이제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각 제품들의 이제 스프레드를 보면 뭐 너무 짧은 시간이니까 다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뭐 PVC나 또 부타디엔, 가성소다 뭐 이런 쪽에 강세가 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마진이 좀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포인트예요. 그래서 주식이 나쁜데 더 나빠지기 어려우면 주가는 반등을 하고 주식이 좋은데 더 좋아지기 어려우면 주가는 꺾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더 나빠질 게 없는 부분에서 나오는 이런 반전 포인트들이 이런 저점 신뢰 구간을 좀 높이고 향후에 뭐 중국도 좀 돌아가고 여기서 더 나빠질 것이 없다라는 것 수요가 좀 확인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뭐 50만 원 중반대 정도는 높은 신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바닥권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점진적으로 LG화학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전반적으로 시각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변곡점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면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물적 분할 이후로 좀 문매를 맞았는데 본업들이 잘 해나가면서 앞으로 저점을 높여갈 것이다라고 좀 뷰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두 분의 유망주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점장님부터 유망주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업종 내에서 이제 뭐 신약 개발 회사도 있고 바이오시밀러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헬스케어라는 묶음으로 본다면 피부 미용, 의료기기 회사들도 있는데요. 건강기능식품까지도 포함되겠죠. 그 중에서 제이시스 메디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무엇보다도 지금 시장에서는 뭐 리오프닝 생각보다 수혜주라고 다 분석을 했었는데 주가는 반대로 많이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하락한 것도 있지만 지금 뭐 바이오시밀러나 그리고 이런 피부, 미용, 의료기기 회사들은 사실은 현금 창출 능력, 그러니까 수익이 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고 오히려 이제 신약 개발 같은 경우는 계속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본다면 뭐 리오프닝 수혜주로도 부각이 될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사이노슈어라는 그런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십, 협력 관계가 상당히 돈독하다. 특히 일본의 주요 사이노슈어 주요 제품을 일본의 독점으로 판매 유통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좀 특이한 거죠. 일본에 많은 회사들이 많을 텐데 굳이 한국의 이런 제이시스 메디칼하고 손을 잡고 일본에 유통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런 부분들 파트너십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냐면은 의료기기가 납품되고 이제 우리가 뭐 성형외과나 피부과 가게 되면 이제 뭐 보통 우리가 이제 맞을 때 뭐 고주파 뭐 아니면 초음파 맞을 때 뭐 샷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뭐 이게 몇 샷을 맞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다고 하는데 바로 소모품이 다 소모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기는 한번 팔면 그만이지만 소모품은 뭐 프린터기의 잉크처럼 계속 필요하거든요. 이 매출 비중이 계속 올라오면서 지금 영업 이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들 목표 주가 12,000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이시스 메디칼을 사실 몇 달 전에도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때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게 올라갔는데 지금 약세로 전환해서 8,000원대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가격 전략 그러면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뭐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또 기회가 왔다. 뭐 우리가 파도 타기를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그 파도의 정점 아래쪽으로 좀 내려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목표 주가 12,000원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8,000원 정도면 업사이드가 50% 정도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이시스 메디컬 저점 매수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목표 주가는 12,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정경민 차장의 유망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롯데정밀화학이라는 카드를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학 업종 내에서 가장 돋보이는 이제 그런 마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압도적인 재무 구조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주주인 롯데케미칼이 추가 지분 확대까지 보고 있어서 수급, 밸류에이션 또 이 실적 모두를 좀 만족시키는 이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선정을 좀 해봤고요. 뭐 대표적인 그 상품으로는 이제 뭐 암모니아, 뭐 이제 수소까지도 연결이 좀 될 수 있겠고, 뭐 가성소다, 뭐 ECH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품목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이 대형주 중에서는 아마 2분기 실적 증가율이 가장 높은 종목 중에 하나일 거예요. 120% 이상 전년 동기 대비 좀 상승할 걸로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이의가 없는 이제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대주주인 롯데케미컬이 지난 6개월 동안 6% 정도 추가 지분을 좀 매수를 했었는데 향후 50%까지 이제 연결 실적을 잡기 위한 지분 확대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강한 그 하반 경직을 주가가 좀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2조 1,500억 정도 되는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 총계만 하더라도 2조 5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뭐 주가 수준과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순자산과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순자산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어서 PBR로 보는 그런 관점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도 주가는 좀 저평가되어 있고요. 올해 영업이익도 4천억에 좀 달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ROE까지도 거의 30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뭐 주가가 뭐 한 10만 원 정도 올라가는 데까지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이렇게 좀 예상되고 있어서 실적, 수급 또 밸류에이션 모두 다 좀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이제 화학 기업이다. 이렇게 좀 요약을 드리면 종목 선정의 이유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 밸류에이션, 실적 이 3박자를 고루 갖춘 종목 롯데 정밀화학을 가져오셨는데 5월에 좀 탄력적으로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지금 좀 쉬어가는 흐름이에요. 네. 가격 전략 한번 잡아주실까요? 네, 지금 가격 크게 뭐 무리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 들고요. 83,000원 정도라면은 좀 뭐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가격이라고 생각 들고 사실 뭐 애널리스트들은 더 높은 목표가를 제시를 했습니다만 저는 영업이익을 감안해서 한 12만 원 정도 말씀드리고 싶겠고 요즘에는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또 손절 가격이니까요. 손절은 타이트하게 8만 원 이렇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이시스 메디컬은 저점에 대한 매수 매력 그리고 롯데정밀화학은 성장성과 탄탄한 자본력을 가지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최성환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 지점장, 정경민 IBK투자증권 분당 지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을 여는 오늘장 힐링 마무리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